팍팍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 세상에서 가장 재밌고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탑 3 김성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할 이야기가 많아서 한번 바로 떠나봐야 할 텐데요. 탑 3인 만큼 세 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우원식 대이변입니다. 자, 어제 아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예상을 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5호선의 우원식 의원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고 해서 어의추라는 말까지 돌았기 때문에 이게 이변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 건데 표차가 89대 80이라고 합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배 소장님. 저는 좀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날짜를 물어보더라고. 오늘 만우절이냐고. 그래서 예. 아니다. 국회의장을 민주당에서 뽑는 날이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른바 국민의힘에서도 좀 반겼던 것 같아요. 예. 뭐 일각에서는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당연히 추미애 국회의장으로 생각하고 추 의장으로 등장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대립각을 세우면서 또 윤 대통령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는데 예. 마치 문재인 정부 때의 추윤 갈등처럼 오히려 정치적인 반사익을 얻는 추국땡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면 땡큐 그런 얘기 나올 정도인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반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 불안감 이게 민주당 내에 22대 당선인들한테 쓰나미처럼 밀어닥쳤다.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 경우에는 뭐 역량을 갖추고 있는 육선이 이제 되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죠. 예. 그런데 상당히 이제 정치 스타일 자체가 좌충우돌, 우충자돌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에 대한 경험이 있죠. 저도 재선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재선 이상들은 아차차 이러면서 아무리 뭐 강성 지지층들이 밀어붙여도 우리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예. 이런 이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저는 상당히 이 난감했을 사람이 박찬대 원내대표일 것 같아요. 정성호 의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식 의원일 것 같아요. 아니 우린 뭐야 이렇게 상황이 마치 이 추미애 당선인을 위해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받아들였는데 결론적은 우원식 이재명 대표의 형님이죠. 우원식 형님이 딱 국회의장감이야.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예. 난감하고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국회의장 결과인데 저는 이 가장 큰 건 이 불안감이 민주당의 이 대이변을 낳았다. 예. 추미애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에 대한 그 불안감이 이런 이변을 낳았다라고 평가를 해 주신 거고요. 김 평론가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원내 정치도 중요하지만 원내 정치가 정말 치열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예. 그 원내 정치를 우리는 잘 못 보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기사를 통해서만 보는데요. 원내 정치도 정말 고단수로 엄청나게 복잡하고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우원식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인데요. 예. 왜냐하면 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지금 민주당 상황을 우리가 좀 과대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대 해석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이제 일할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눈에 뭐 쓰인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똑같은 건데 실수를 막기 위해서 10번 20번 들여다봤는데도 꼭 어딘가 실수가 나와요. 그거 발견 왜 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원래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라는 생각 때문에 발견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예. 이번 총선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민주당의 주류 교체가 됐고 찐명당, 이재명당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어. 결정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가 너무 강해서 특히 언론이 그런 인식으로 민주당 상황을 계속 투영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물밑 흐름이나 움직임들을
되게 간과한 거죠. 예. 그러니까 소홀히 취급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큰 흐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한쪽 방향으로 다 정리됐고 이재명 대표의 뭐 명심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됐어. 돼가고 있어. 이렇게 너무 기자들이 기사를 써가지고 더 한쪽으로 인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둘째로는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뭔가의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당원들이나 아니면 의원들의 마음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원식 의원이 비명입니까? 제가 최근에 공교롭게도 모 의원을 만나서 장시간 동안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첫 질문이 저한테 되질문한 게 이거였어요. 우원식 의원이 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좌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우원식 의원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추미애 의원 못지않은 친명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인사거든요. 근데 추미애 의원이 등에 업고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180석을 밀어줬을 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못했어. 이번에는 뭔가 좀 과감하고 저돌적으로 정권도 견제하고 뭔가를 좀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저돌적으로 나가는 추미애 당선인이 좀 어울려라고 하는 당원들이 오히려 추미애라고 하는 어떤 정치인에 대한 기대보다는 상황에 대한 기대가 추미애라고 하는 정치인을 국회의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과 연결이 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 의원들이 바라볼 땐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뭐 물론 괴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의원들이 바라봤을 때는 추미애 의원한테 뭔가 불안감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또 당원들의 마음과 또 다른 민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신경 쓰였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명심이 나중에 이동했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일부에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다. 제가 보니까 서로 자가 발전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자가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내가 만났는데 뭐 순리에 따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상 나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라고 한 것이나 예. 아니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디까지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후보 정리 작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또 저한테 누군가 얘기를 해주던데요. 그러니까 그림을 누가 자꾸 기자들한테 그려주는 거예요. 기자들은 그렇게 그림 그대로 그려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결국은 뭔가 확실하게 추진력 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추미애라고 하는 정치인이 필요할 거야. 그래 추미애 의원 만났더니 아 순리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니 추미애 의원으로 가는 거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후보 정리 작업도 했다고 하니까 아 이미 다 결론은 났어. 이렇게 기승전 결론을 누군가가 기자들한테 얘기해주고 그 흐름에 계속 이렇게 편승하도록 만들어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이게 김성환 평론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럼 박찬대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행동을 했다?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가지고 정성호 의원이 그러면 박찬대 의원 단독으로 왔는데 국회의장에 나갈 생각을 접었다? 그걸 누가 그걸 납득을 하겠어요. 그리고 조정식 의원은 심지어는 합의문까지 해서 추미애 의원의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는데 저는 뭔가 일단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민주당 내부도 뭐 꼬여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질 않으면 왜 그러냐면 175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만들어내지 압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을 보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에서 의뢰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오늘 소개드린 조사는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의 2주 간격으로 실시된 MBS 조사입니다. K-스탯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13일부터 15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건데 이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이 31이에요. 예. 그러면 108석이 국민의힘이 31이면 175석을 얻은 민주당은 지지율이 어떻게 나와야 되죠? 4년 전 같은 경우에는 50%가 총선 이후에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7%예요. 그리고 총선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요. 32, 29, 27. 조국혁신당도 13, 12, 12.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뭔가 총선에서는
뭐 소선거구제니까 압승을 했지만 지금 뭔가 내부적으로 좀 이 정리가 안 되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서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경쟁 없이 그냥 추대 형식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추대돼서 탄생이 된 박찬대 원내대표가 추미애 이 당선인의 국회의장 선거에 교통정리를 다닌다. 저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총선 이후에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총선 승리를 했지만 총선 승리가 끝이 아닌 그런 모습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어제 이제 의장 후보 선출은 됐고 그 결과는 나왔고 그렇다면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당 대표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인데 어떻습니까? 어제 결과로 비춰봤을 때 뭐 연임 결정이나 혹은 여부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뭘 시인다는 표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당이 된 건 맞아요. 그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사법 리스크도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직 내려놓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게 더 낫겠지. 그리고 어쨌든 대선 1년 전에 당대표직을 내려놓도록 돼 있으니까 지방선거까지 다 치르고 그만둬도 될 거야. 이런 마음들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일 텐데 그러니까 당내의 흐름이 아까 이제 그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선 이상 의원들이 추미애 의원한테 갖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작동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초선은 아무래도 당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당원들의 마음을 좀 더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재명 대표 몇몇 의원들이 자추대론으로 갑시다. 연임으로 갑시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의원들 사이에 몇몇에 깔려있는 것들은 정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 짐지면 다음번 대선에서 유리할까? 이거예요. 직접 제가 핵심 당직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예. 하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정리된 게 아닌데 그런 얘기들은 쓰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그런 의견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파악하시기로? 저는 적지 않다고 적지 들었어요. 않다? 예.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와요. 왜냐하면은 정치 ABC이기도 해요. 앞으로 대치정국이 만들어졌을 때 그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되고 국민의힘에도 부담되겠지만 역으로 이재명 대표한테도 똑같은 부담으로 올 거예요. 거기에서 막 치열하게 싸웠을 때 이재명 대표가 상처 하나 안 나고 아주 온전하게 국민들한테 적극적 지지를 받는 모습으로만 남아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럼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그 국회가 제대로 사실 정치 불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큰 실망감으로 갈 가능성이 가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보는 게 통상적인 어떤 정치적 시각이라고 봐요. 예. 이재명 대표가 그거 다 떠안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연임하지 않고 뒤로 한 발 물러서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당이 아닌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혀가는 방법이 훨씬 더 현명한 길이 될 것이다. 예. 라고 생각하는 의원도 꽤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태 소장님 짧게. 짧게만요. 예. 김성한 평론가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대선으로 가는 여러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안고 가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게 더 나은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석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 안팎으로. 그러면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곧 6월입니다. 8월이면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나는 안 나간다. 다른 훌륭한 우리 175명의 중진 의원들 또 우리 상당히 역량이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 당 안에 얼마나 많으냐. 마음껏 경쟁하시고 새로운 당대표로서 역할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안 해요. 두 번째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정청래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이띄우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민주당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이재명 대표가 김성한 평론가 같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예. 정리를 하면 되는데 왜 말을 안 할까? 예. 말해다오 이런 거죠. 아니 알겠습니다. 뭐 6말 7초 전당대회였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말 안 하는데. 그 출마할 얘기를 것 이제 저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정청래 의원 민주당 발언도 예. 정치적 발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1부 민주당 얘기 여기서 정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야기 이어가죠.
네, 이슈앤피플 2부 문 열었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탑3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만나봐야 할 텐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점점 커지는 한동훈 전당대회 등판 가능성이겠죠.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더 많이 들려오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등판의 찬반에 대한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만 전해드리면 이준석 대표 패장 한동훈 전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 한동훈 지금은 자숙할 때, 김영우 전 의원 지고 나니 한동훈 공격하는 거는 째째하고 비굴하다. 장동혁 그리고 국민의힘 수석 원내대변인 총선할 때는 많이 부르더니 결국은 나중에는 이조 심판론 탓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좀 밝혀야 됩니까? 저는 그보다는 답은 알고 있는 거죠. 이준석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럴 거다라고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반대로 가요.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더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랬던 적이 많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다. 이른바 이제 이것도 장안의 화제가 되면 어떡하죠? 당뇨 아니에요. 발음 잘해요. 당노 현예. 당위적으로는 아닌데 노인데 현실적으로는 예스다. 이게 뭐냐면 일단 당위적으로는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 유난 갈등 지금 첨예한데 나오면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건이나 검찰 건이나 이런 걸로 대립각이 세워질 텐데 나오는 게 맞아. 또 총선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총선 백서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을 물을 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선 후보는 대선 1년 6개월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당대표 자리를. 예. 그러면 지방선거도 못 치고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방선거 전에 나와야 되는 거면 이게 또 대선의 차질이 뜬금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왜 제가 예스라고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MBS 여론조사에서도 총선 이후에 2주 간격입니다. 27 긍정 지지율이 22번에 8%예요. 예. 그러면 그렇죠. 제가 분석한 데는 한국 갤럽 기준으로 긍정 지지율이 39%를 못 넘어가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나와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지지층들이 이대로는 큰일 난다. 지금 어떻게 이 더불어민주당 175석 또는 범야권 192석과 대결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7월 1일 정도에 좀 서두르지 않을 것 같아요. 7월 1일 정도에 날짜까지 양재도서관 1층 로비가 되지 않을까. 시간은 오전 10시인데.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건 틀린 것 같던데. 일일이 따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인생이 괴로워져. 괴로워져요.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입장 밝힐 때가 거의 다 된 거예요. 이젠 됐습니까? 우리 변증만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목격담 정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양재도서관에서 만약에 출마 선언하면 골전도 핑크색 그 이어폰 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사진 찍고 그걸 또 공개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사람들이 사진 찍고 한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찾아와서 인사하고 또 같이 또 셀카도 찍고 이러는 상황인데 결국은 나 여기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신호를 발신하는 거거든요. 또 언젠가는 하여튼 그 신호를 새롭게 정리해서 자신의 입으로 정치적 비전과 함께 발표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친한계 인사들이 벌써 한 80% 정도는 출마로 굳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넘어야 될 산이 여러 개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산은 윤 대통령하고 감정의 앙금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이 과연 한동훈 전 위원장을 용인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대통령실에서 얘기 나오는 거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하는 법조계 인사들 얘기를 들어본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을 하면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결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끌고 가려고 할 거고 그러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라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럼 대통령하고 여당하고 갈등이 생기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전에 보였던 것처럼 90도 폴더 인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친윤계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떻게 해도 한동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하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견인해 나갈 방법은 없을까? 이게 수도권 쪽에 있는 당협위원장이나 원외 인사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봐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결국은 경선 룰을 어느 정도 손대느냐,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신호가 일단 나와줘야 한동훈 위원장이 그 신호나 사인을 받고 이 정도면 가야 되겠네라고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그 시점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순은 넘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룰 개정 여부나 네. 그 정도를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예스라고 하셨으니까 당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당선 가능성은 지금 이제 당원 100%예요. 그래도 저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경쟁력이 높다고 봐야 가장 되겠죠. 높다. 물론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당원은 아닙니다만 당원도 민심을 거스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원의 마음이 이제 특정인에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닌 특정인에게 듬뿍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자연스럽게 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인위적으로 그런 것이 감지된다면 또 윤심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더라도 여론조사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8일, 9일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무선 자동 응답 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 결과에서 이제 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물어봤는데 예.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요하죠. 전체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전 위원장이 48%로 단연 압도적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정도. 원희룡 전 장관이 두 번째인데 격차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세를 여론을 거스르기는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가라.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든 누가 와서 국민의힘의 혁신을 통한 길을 가라.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어차피 대통령이 뭐 특정 정당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 대통령이니까 그건 대통령의 국정 운영했을 테니까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 조기에 이 전당대회에 총선 이후 등판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뭐 실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아까도 뭐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답변이 궁색해집니다만 그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결심을 했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당 운영을 하겠죠. 네. 그래도 뭐 그렇게 전망을 내어주시는 분이 없어서 사실 뭐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보배 같은 좋습니다. 존재죠. 예. 네, 뭐 그러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관저로 불러가지고 저녁 한 끼라도 같이 했다고 하는 얘기가 그때 바로 보도되기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윤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좀 이제 괜찮아졌어요. 화해했어요. 요 정도 신호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른 후보하고 경쟁이 붙게 되면은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바로 대권으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흔들 거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 아니 그래도 벌써 흔들리면 안 되는데 우리 정권은 그래도 지켜줘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제일 우려하는 지점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한 팀이지만 같이 가다가 어느 정도는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같이 따라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한동훈 위원장으로 다 모든 시선이 쏠릴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존재감이 떨어진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팀으로 가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면서도 뭔가 좀 차기 대권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하는데 그 정도 안심이 들도록 한 전 위원장이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예. 윤 대통령도 한 전 위원장을 용인할 수 있다고 하는 신호를 과감하게 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아마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묘한 지점이 불가근 불가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밀착해서 가기도 어려울 테고 여론상 또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일 테고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이 시선에서 보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각을 세워서 대통령의 3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계는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단계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아까 김성환 평론가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한 5월 말 정도 식사를 예상했는데 예. 6월 중순이 되겠군요. 지금 6월 그러면은 중순에 식사를 하고 예. 7월 1일 날 양재 도서관에 되겠네요. 어쨌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우리 20년 동안의 그 연이 있기 때문에 뭐 네. 문제 없다, 뭐 갈등 이런 거 오해였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언제든지 식사 가능합니다. 예. 그 얘기했죠. 기자회견. 그러면은 지금 검찰 인사를 보면요, 결코 쉽지 않아 보여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막 신조어가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신조어들이 여권에서 계속 나와요. 윤곽은 한가원이라는 말이 이 법조계에서 나오거든요. 윤석열과는 친하지만 한동훈과는 먼.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인사가 이른바 한동훈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인사를 냈었으니까요. 특수통들이 전부 다 좌천성으로 지금 빠져버리고 기획통, 공안통이 전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가깝다고 평가되는 인물을 검찰에서 밖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한 위원장 못 믿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현석 검찰총장도 결국 한동훈 위원장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못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여당 내에서 나오는 말이 윤칠 한삼이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 패배에 70% 원인 제공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30% 제공했다. 기승전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는 그 프레임이 아예 구도 자체가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짜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어디까지 그러면 한 전 위원장을 용인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 결심은 결국은 대통령 뜻에 달린 거네요. 대통령.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저도 법조 팀장들을 몇 분을 이제 좀 취재를 했어요. 왜냐하면 법조 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보도 정도만 확인을 하고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물어봤더니 그러면 신임 중앙지검장인 이창수 지검장은 뭐 한동훈이랑 뭔가 원수지간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자꾸 구도를 몰고 가요. 프레임으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근데 검사들을 보면은 다 서로 알고 있고 서로가 지금 뭐 고용군 검사든 누구든 간에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나니까 이거 한동훈 전 장관 쳐내기 위한 인사다. 이것도 일종의 프레임 성격이 강하다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준비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 손들어준 의대 증원 의료개혁은 어디로입니다. 자, 법원이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어쨌든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이대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가게 되겠죠? 이대로 정리는 안 되죠. 의사협회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본다면 일단은 그래도 뭐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정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이제 법적으로 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결정이 일단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벌써 두 번째 이 판결이 내려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5월 말 6월 초가 되면은 교육부에서도 각 대학교에서도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입학 정원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학교 내에서의 이런 해칙 등을 이제 또 이제 통과시키고 나서 그러면은 5월 말 6초에 결정이 되면 이제 의대 정원 숫자는 늘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의사협회가 됐든 전공의가 됐든 전문의가 됐든 의대 교수가 됐든 현재 의대생이 됐든 자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는 작업은 또 필요해요. 예. 왜냐하면 이건 단기적으로 극복이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 막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로 지치고 또 지쳐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될지 모르도 그건 깊은 갈등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의사협회도
또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의료계가 이에 대한 반응을 오늘 내놓는다고 하는데 아마 뭐 기존과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증원 네.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러면 이 갈등이 고리가 언제 어디서부터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저는 되묻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법원의 허들을 넘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거기다 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지리한 힘겨루기 싸움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의료 공백 문제라든가 환자들의 피해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단체하고 전공의들하고 대화 그럼 멈추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대화할 텐데 그러면은 의대 증원 2,000명 그거 같이 단일화 만들어 와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가능하겠나 싶어요. 그럼 그 사이에 대책은 좀 세밀하게 정부가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줘야 되는데 별로 방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대형 병원들은 적자에 시달리면서 간호사들도 다 쉬라고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환자들은 제대로 수술 못 받고 진료 못 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너무 우격다짐으로 끼니까 마지막 단추도 안 잠겨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예. 보이고요. 이번 판결은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안 소송도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 증언 문제로 직접적인 피해가 의사들한테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공익의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 라는 점을 법원이 평가한 것이니까 그럼 법률적인 문제로서는 뭐 정부로서 정당성이나 명분은 줄 수 있게 됐을지언정 이번 사태 해결의 시작점은 아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계속 의사단체하고 같이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환자 피해 또 의료계 피해나 또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각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예. 길게 끌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30초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30초 남았습니다. 네네네. 저는 지금 막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 털기 나서서 그 사람들을 면박 주기 창피 주기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방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셨던 대로 환자와 환자 가족이 우려한다. 그럼 빨리 돌아와야죠. 돌아와서 더 주장을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사 수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도 늘려야 된다는 데서 공감했던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정부에서는 2026년도에 입시에서는 의료계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2,000명이 아니라 지금 자꾸 청취자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린 건 2,000명이 아니라 각 의대로부터 조정해서 안을 내라고 그래서 대략 지금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은데 한 1,500명 안팎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저는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돌아오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김성환 평론가, 배종찬 소장과 함께 했고요.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슈앤피플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풍성하게 돌아옵니다. 저는 오늘 동행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소통 계속되니까요. 함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